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제목들은 다 들어보셨겠죠. 그래도 아마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두껍고 한 번에 다 읽어버리기 정말 힘든 책이거든요. 저도 거의 3주에 걸쳐서 이 책을 읽었나 봐요. 근데 참 재밌었습니다. 재밌고 새삼스레 몰랐던 것들을 확인하고 참 오래된 책이지만 어쩌면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책이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건 아마 칼 세이건 박사의 뛰어난 통찰력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칼 세이건 박사에 대한 양력을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934년생이네요.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우크라이나 이민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인문학 학사, 물리학 석사, 천문학 및 천체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스탠포드 대학교 의과대학 유전학 조교수, 하버드 대학교 천문학 조교수, 코넬 대학교의 행성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덩컨 천문학 및 우주과학 교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특별 초빙 연구원, 행성협회의 공동 설립자 겸 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나사의 자문위원으로 보이저, 바이킹 등의 무인 우주 탐사 계획에 참여했고 과학의 대중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세계적인 지성으로 주목받았다. 대표 저서로는 영어로 출판된 과학책 중 가장 많이 판매된 코스모스와 퓰리처상을 받은 에덴의 용들이 있고요. 영화화된 소설 콘택트가 있답니다. 이 영화 콘택트도 굉장히 특이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칼 세이건 박사의 작품이었다는 건 몰랐네요. 이외에도 우주의 지적 생명, 화성과 인간의 마음, 브로카의 뇌, 창백한 푸른 점,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에필로그 등을 썼다. 평생 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일구던 그는 1996년 12월 20일 골수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남은 가족으로는요, 부인 앤 드리안이 있고, 그리고 처음엔 자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딸이 하나 있더라고요. 샤사 세이건이라고 작가예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이 하나 있는데 제목은 우리 이토록 작은 존재들을 위하여입니다. 기회가 되면 이 책도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앤 드류안은 나사의 보이저 선간 메시지 프로젝트의 기획자였고요. 2005년 러시아 ICBM으로 발사된 솔라세일을 활용한 최초의 심우주 탐사 우주선의 프로그램 기획자였다고 하네요. 칼 세이건 박사가 돌아가신 후 앤 드류안은 남편의 유지를 받아서 코스모스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현재 최고 경영자로 있습니다. 코스모스 후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가지고요. 제가 어디서 봤더라? 애플 TV였나? 3편으로 이루어진 아주 멋진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칼 세이건 박사의 소설 콘택트 영화에도 단역으로 출연했죠. 본인 역으로 말이죠. 저도 그 영화 보긴 봤는데 조디 퍼스트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려고요. 그리고 앤 드류안이 쓴 코스모스도 있습니다. 가능한 세계들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이 책도 역시 또 필독서 중에 하나로 제가 꼽아야 될 것 같아요. 책 한 권 읽고 나서 봐야 할 책, 보고 싶은 영화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네요. 사실 556페이지에 달하는 이 두꺼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책을 어떻게 제가 녹음으로 남겨놓을까 고민을 했어요.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칼 세이건이 위대했던 것은 그가 천재 과학자라기보다는 정말 위대한 지혜자, 영성가의 바늘까지 올라간 삶에 대한 우주에 대한 통찰력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결론을 확인하게 해준 마지막 챕터, 누가 우리 지구를 대변해 줄까? 그 마지막 챕터를 중심으로 이 책에 대한 녹음을 남기려고 합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잠깐 머릿말 소개해드리고 시작할게요. 고대인들은 일상의 대화나 관습에서 가장 사소한 일조차 하늘의 사건과 연계해서 생각하고는 했다. 마법의 주문에서 그 예를 하나 찾아볼 수 있다. 기원전 1000년경 아시리아인들은 벌레가 치통의 원인이라고 믿었다. 벌레를 쫓는 이 주문을 보면 치통을 치료하기 위해 우주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누가 하늘을 창조한 다음에 하늘이 땅을 창조하고 땅은 강들을 만들고 강들은 작은 물길들을 열어놓았다.
그 물길이 여기저기에 늪지를 창조하고 늪지들이 벌레를 만들었다. 벌레가 사마시에게 가서 울자 그의 눈물이 에아의 앞까지 흘렀다. 제게 먹을 것으로 무엇을 주시겠으며 마실 것으로는 또 무엇을 주시렵니까? 무화과 열매 말린 것을 주마. 그리고 살구도. 그게 제게 무슨 소용이 된다 말씀입니까? 겨우 무화과 말린 것과 살구라니요. 저를 높이 올려 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이와 잇몸 사이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오 벌레야, 내가 정녕 그것을 원한다면 에아의 억센 주먹이 너를 뭉개버릴 것이다. 이것이 치통을 막아내는 마법의 주문이랍니다. 우리의 먼 조상들도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고자 무척 애를 썼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에 이르는 바른 길을 터득하지 못했다. 그들이 생각한 세상은 작지만 진귀하고 질서정연한 세상이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아누, 에아, 사마시와 같은 신들이 지배했다. 사람이 세상의 근본을 좌우할 수 있는 존재는 못 되지만 그래도 중요한 몫을 한다고 믿었다. 사람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아주 깊은 근본에서부터 연결돼 있었다. 싸구려 맥주로 치통을 다스리려던 그들의 소박한 생각에서도 우리는 인류의 사고방식과 우주론적 신비의 뿌리 깊은 연계를 보게 된다. 오늘날 우리는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하고 정교한 방법을 알고 있다. 그것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과학이 우리에게 알려준 바에 따르면 우주는 시간적으로 아주 오래됐으며 공간적으로 광막하게 널리 퍼져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는 인간의 활동은 얼른 보기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 우리는 코스모스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많이 자라 코스모스와 멀리 떨어진 지 오래됐다. 이제 코스모스는 우리의 일상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별개의 세상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학은 이와는 아주 다른 우주의 실상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준다. 우주는 현기증이 느껴질 정도로 황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은 결코 아니다. 우리도 코스모스의 일부이다. 이것은 결코 시적 수사가 아니다. 인간과 우주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연결되어 있다. 인류는 코스모스에서 태어났으며 인류의 장차 운명도 코스모스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 인류 진화의 역사에 있었던 대사건들뿐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일들까지도 따지고 보면 하나같이 우리를 둘러싼 우주의 기원에 그 뿌리가 닿아 있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우주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본질과 만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대목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본질과 만나게 되는 것. 칼 세이건 박사는 그 넓은 우주를 탐험하고 그것을 연구하면서 결국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발견하신 것 같아요.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976년 여름이었다. 당시 나는 바이킹 창조선의 비행 화상 촬영 연구팀의 일원으로서 수백 명에 이르는 동료 과학자들과 함께 화성 탐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화성, 그것은 우리 태양계에 속한 한 행성이지만 지구가 아닌 또 하나의 다른 세상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주선 2대를 지구 아닌 다른 세상에 착륙시켰던 것이다. 그 결과는 5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리에게 놀랄 만한 볼거리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바이킹 우주 탐사 계획의 역사적 의의를 충분히 드러내고도 남았다. 하지만 일반 대중은 이 인류사적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내고 있었다. 당시 신문들은 화성 착륙 사건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텔레비전 방송 매체도 바이킹 우주선 계획에 눈을 감고 있었다. 화성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결정적 단서가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점점 확실해지자 문자와 영상 가릴 것 없이 모든 대중 매체들의 바이킹 계획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대중은 불확실성을 못 견디게 싫어한다. 화성의 하늘이 우리에게 익숙한 푸른색이 아니라 연분홍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화성도 지구와 같이 푸른색의 하늘을 하고 있다고 잘못 알려져 그렇게 공표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화성의 하늘이 연분홍색이라고 발표하자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우우하고 야유하기 시작했다. 화성이 지구와 닮기를 바랐던 그들의 심경이 그
그 야유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언론과 방송에 종사하는 기자들은 화성이 지구와 다르다는 것이 알려지면 시청자들의 관심도 화성에서 멀어질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화성 표면에 걸쳐진 풍경은 경이롭다 못해 숨이 멎을 정도의 것이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행성 탐사에 전 지구적 규모의 엄청난 관심이 상존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생명의 기원, 지구의 기원, 우주의 기원, 외계의 생명과 문명의 탐색, 인간과 우주와의 관계 등을 밝혀내는 일이 인간 존재의 근원과 관계된 인간 정체성의 근본 문제를 다루는 일이 아니고 또 무엇이란 말인가? 인간 사고의 저변에는 자신의 기원에 관한 관심이 두껍게 깔려있게 마련이다. 현대의 가장 강력한 대중매체인 텔레비전이 대중의 관심을 기원의 문제로 끌어갈 것으로 나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젠트리 리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바이킹 3사 계획의 자료 분석과 탐사 설계의 책임자였으며 탁월한 조직 결성 능력의 소유자였다. 우리 둘은 지나가는 말로 대중의 무관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이야기하고는 했다. 그러던 중 언젠가 젠트리가 영상물 프로덕션 회사를 차려서 자연과학을 손에 들고 대중 속으로 파고들자는 제안을 내게 해왔다. 그 후 몇 달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하게 됐다. 그러던 중 공공방송 프로 제공협회의 KCET라는 이름의 로스앤젤레스 소재 한 지사가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다. 천문학을 다루지만 인간을 폭넓은 관점에서 조망하는 13부작 텔레비전 시리즈를 제작하자는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일반 시청자를 대상으로 삼지만 그들의 가슴과 머리를 동시에 겨냥하면서 그들의 귀와 눈에 하나의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기획물을 만들어 보자는 합의였다. 금융기관과 만나고 연출자를 고용하는 등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코스모스라는 이름의 3년 프로젝트에 깊숙이 빠져들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억 4천만 명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것은 지구 전체 인구의 3%에 이르는 숫자이다. 우리는 코스모스 시리즈를 제작하면서 대중에게 과학학의 근본 아이디어와 방법 그리고 기쁨을 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대중은 흔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성을 갖추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과 기원에 관한 질문은 그것이 깊은 수준에서 던져진 진지한 물음이라면 반드시 엄청난 수의 지구인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것이며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과학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할 것이다. 현대 문명은 현 시점에서 하나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어쩌면 이 갈림길에서의 선택이 인류라는 종 전체에게 중차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택하든 과학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쓰든 인류의 운명은 과학에 묶여 있다. 과학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과학은 본질적으로 재미있는 것이다. 인류가 자연에 대한 이해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진화해 왔기 때문이다. 자연을 좀 더 잘 이해한 자들이 생존에 그만큼 더 유리하다. 그런 의미에서 코스모스의 텔레비전 시리즈와 이 책은 하나의 실험인 셈이다. 중략하고 이어가겠습니다. 과학도 인간의 여타 문화 활동과 총체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논의돼야 한다. 과학과 과학 이외의 문화 활동이 서로 격리돼서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의 발달 경로가 어떤 시기에는 다른 분야의 발달 경로와 살짝 스치기도 하고 때로는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한다.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철학적 문제와의 관계가 특히 그러했다. 하다못해 과학을 논하기 위한 텔레비전 영상물 한 편을 촬영하는 과정에서도 범세계적 관심사인 군사활동이 비집고 들어와 어쩔 수 없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경험했던 에피소드가 이어지는 데 중략하고요. 한마디로 과학의 성공은 자정 능력에 있다. 과학은 스스로를 교정할 수 있다. 과학에서는 새로운 실험 결과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때마다 그 전에는 신비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던 미지의 사실이
하나의 설명될 수 있는 합리적 현상으로 바뀌어 간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9장 10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 이어가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둬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과학이라는 이름의 대담한 기획에서는 이미 제시된 지혜에 대한 재평가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것이야말로 과학학의 유력이며 과학학의 요체인 것이다. 바로 그 점이 과학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책을 구성하고 있는 챕터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 코스모스의 바닷가에서 우리 인류는 이제 막 코스모스의 바닷가 지구에서 대우주로의 항해를 시작했다. 지구의 둘레를 처음으로 측정한 에라토스테네스 이래 우주를 알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을 소개한다. 두 번째 챕터, 우주 생명의 푸가. 우주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른다. 미세한 유기 물질에서 진화해온 지구 생명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인간의 우주적 위치를 재확인한다. 세 번째 챕터,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 천문학의 발전은 우리의 우주관을 송두리째 바꿔왔다. 드넓은 코스모스를 향한 동경이 종교와 미신을 배제하고 과학의 영역이 되는 과정을 알아본다. 네 번째 챕터, 천국과 지옥. 지구는 아주 작고 연약한 세계이다. 지구는 소행성의 충돌, 공전 궤도의 미세한 변화 같은 우주로부터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인류의 자기 파멸적인 행동에 고통받고 있다. 지구를 천국으로 만들지, 금성 같은 지옥으로 만들지는 우리 하기 나름이다. 다섯 번째 챕터,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 예로부터 화성은 미신과 공상의 대상이었다. 화성에 얽힌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을 이야기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화성 탐사 계획에 대해 소개한다. 여섯 번째 챕터,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 보이저 우주선은 태양계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개척했다. 결코 돌아오지 않을 방랑자. 보이저호가 인류에게 준 선물, 즉 태양계의 감춰진 모습과 천문학의 발달을 이야기한다. 일곱 번째 챕터, 밤하늘의 등뼈. 사람들에게 은하수는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은 우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인류가 대지 위에 선 이래 가슴속에 품어온 우주관의 역사를 다룬다. 여덟 번째 챕터,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 우리는 우주 여행을 실현할 수 있을까? 우주 여행은 우리를 무한한 우주 공간과 영원한 시간 속으로 안내한다. 우주 여행의 지침이 될 상대성 이론에 대해 알아본다. 아홉 번째 챕터, 별들의 삶과 죽음. 별들도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다. 별들의 삶과 죽음 사이에서 생명이 태어났다. 우리와 다른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은 어디에서 왔는가? 별의 일생과 생명의 기원을 추적한다. 열 번째 챕터, 영원의 벼랑 끝. 우주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우주는 대폭발 이후 끊임없이 팽창해왔다. 그렇다면 우주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우주의 시작과 종말에 얽힌 비밀을 밝혀본다. 11번째 챕터, 미래로 띄운 편지. 우리는 오랫동안 유전자와 뇌와 도서관의 어마어마한 기억을 축적해왔다. 우리의 기억을 다른 존재와 공유할 수 있을까? 보이저호에 실어 코스모스의 바다로 띄워보낸 우리의 기억에 대해 이야기한다. 12번째 챕터, 은하 대백과사전. 외계의 지적 생명은 과연 존재할까? UFO는 정말 외계에서 온 것일까? 지구 문명의 발달 과정과 외계 지적 생명 존재 가능성, 그리고 그들을 찾으려는 인류의 노력을 알아본다. 13번째 챕터, 누가 우리 지구를 대변해 줄까? 우리는 끊임없는 분쟁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지구를 수백 번도 더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우리의 미래, 우리의 과학, 지구의 미래를 위한 길은 과연 무엇일까? 150억 년 전의 과거로부터 거슬려서 현재까지 온 칼 세건 박사가 정말 마지막에 느낀 애틋한 마음입니다. 지구에 대한 애틋한 마음. 이 귀한 지구를, 이 귀한 인류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이 책을 다 읽고 났을 때 저의 마음도 그만큼 절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녹음은 이 마지막 챕터를 중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녹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13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